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시장 상황을 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금요일 아침 7시 8시에 박승규 TV에서 이 원고 시황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분히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번 해드리면 또 몇 시간씩 한단 말이야. 혹은 뭐 최소 2, 30분 이상 해드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 항상 폭등 랠리였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기준점에서 폭등,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기준에서는 폭락, 또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기준에서는 폭등,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폭락이 나온 적은 2000년 이후에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S&P 500 지수의 지난 그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인 거고 상징성만 있는 거죠. 나스닥은 기술주라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는 우량 종목 500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놓고 보셔야 돼요. 뭘 놓고 보시는 거냐면 로그 차트라는 걸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로그 차트라는 게 뭐냐면 퍼센테이지의 기준이에요. 퍼센테이지. 그런데 진짜 재미난 거는 재미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금리를 얼마 만에 올리는 거예요? 2007년 9월 이후에 첫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2007년 9월 이후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어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 기준이면 언제예요? 2006년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금리 인상 말고 스타트 금리 인상은 그러면 그거는 2004년 6월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에 바닥금리를 연출해 주고 있다가 금리를 2015년 12월에 갑자기 숨겨놨다가 야 이번 달 금리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리 다 공표하고 13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당연히 버냉키 의장이 처음 쓴 단어예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언제? 2013년도에 합성어를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대로 쓰게 된 건데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실질 긴축을 단행한 거고요. 멀쩡하잖아. 응? 지금처럼 뭐 난리나고 그런 게 아니야. 멀쩡해요. 강세. 그리고 저 당시에 채권금리 다 강세였고,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 금리 인상하겠다의 기준인데 저 기준의 조정이 얼마였을까요? 잘 보세요. 사실은 여기에 이 박스의 등락폭하고 얘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조정이면 15%짜리 조정이에요. 사실 15%짜리 조정.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는요 15%에서 좀 많이 밀렸죠. 이번에 한 단계 더 충격을 받아서 19%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졌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근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태 논할 그런 내용 제재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은 미국 국채 금리의 이러한 흐름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앞전에 테이퍼링 가능했을 때 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때 그 형성돼 있던 고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만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10년물이 역전당했다. 2년 3년물 단기물에 일시적인 현상. 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것에 대한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린 거에 대한 급하게 올린 거에 대한
그래서 장기물이 하회하면서 단기물이 수익률을 높였다면 문제가 되는데 장기물이 그 금리가 하회되면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장기물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닙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향이 된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단기물과의 그게 역전이 돼버리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보신 것처럼 10년물이 이렇게 강세인데 저 강세 대비 단기물이 좀 더 강세를 띄었던 일시적인 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 어떤 이유?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의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이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아니 금리를 올려서 강세래. 예? 말이 돼요? 뻥 좀 치지 말라 그래.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어떻게 참나. 이때 금리 인상 시기 아니야. 12월 달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2018년 12월 달까지. 2015년 12월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를 띱니까? 폭락이죠, 폭락.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니 지금 폭등이라며. 아니 폭등이라며. 아니 이렇게 따지면 폭락이네 이거는. 아유 진짜 월선 차트 하나 갖고 나와서만 설명을 해도 될 거를 그걸 할 줄을 아나. 그냥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나와서 내 거 그냥 거짓말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야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초전박살 상태라며. 지표도 안 좋아. 물가도 높아. 개판됐다고 난리 났다고. 아니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달러가 어떻게 강세를 띱니까? 초전박살이 나야지. 아니 내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윤정도 말만 들으시라니까요. 윤정도 말만. 결론적으로 N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N달러 환율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봅시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 얘가 뭐 추락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결론은 얘도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띄었다. 또 이번에 파운드와 금리 올리는데도 파운드와 폭락했었어요. 순식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리나? 금리 올리는데도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잖아요. 이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뭘 어떻게 일본의 엔화 약세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약세를 띠나요? 아니죠. 응?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월등한 약세를 띠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엔화 대비 그러면 상대적인 강세를 띠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만 그 6개 통화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 왜?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GDP 비중으로 이제 설정을 한 비중이에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유로 대비 지금 강세를 띨까? 달러가 팔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유럽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영국 파운드화 대비해서 강세인가? 그거는 있어 일부. 왜냐하면 영국 파운드화 자체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를 띈 거죠. 항상 그래 왔어요. 엔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의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응?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일본인 거라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큰형한테 어떻게 까불어? 응?
우리 동양인들한테나 까부는 거지 미국이. 응? 중동 가서도 큰 소리 치지만 욕이나 먹는 거고. 어찌됐든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는 엔화 대비해서의 달러 인덱스의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또 한 가지 아까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고, 응? 그리고 뭐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 뛴다는 것도 뻥이라고 보여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외국인들이 달러가 약세해서 외국인들이 예? 매도해? 혹은 외국인이 매도해서 달러가 약세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달러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이 팔고 원화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이 팔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삽니까? 기본 논리죠.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요? 원화가 강세를 띠기 전에 막 사두는 거야? 조금 이따 그 논리도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요. 여기서부터 1,100원의 지지라인이 이탈이 되죠? 응? 그럼 저기까지 밀렸어. 900원이 깨졌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시대 상황이 달라요. 어? 지금보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보다는 후진성을 갖고 있을 때죠. 지금보다는. 저 당시의 기준에 수출주 위주의 대그룹들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이니까 여론몰이를 하죠.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가 힘들고 이거 큰일 났어요. 개뿔 무슨 큰일 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준점에 조선주의 기준에서 그 매출이 달러 매출이잖아요. 그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를 사다 보니까 원화 강세를 띠게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왜 울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데 행복하죠. 수출이 좀 덜 되더라도 조선이 수출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화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강세를 띌 거야. 환차익을 내가 노리러 들어와야지. 행여라도 내가 주식 팔면 아깝잖아. 조금 있다 팔면은 원화가 강세니까 더 많은 달러로 바꿀 텐데. 결론은 뭐예요? 원화 강세를 띠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사야 되겠죠. 환차익도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근데 결론은요. 2005년 7월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네. 그걸 막 공론화해서 그냥 포털에 검색이 되고 그럴 때 그래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주식시장하고 집중돼 가지고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가 얼마요? 10조 수준에서 74조까지 올라갈 때 64조 증가할 때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4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외국인은요 55조 빠져나갔어. 저 기간에만 55조를 빠져나갔습니다. 저 기간에만. 지금 논리는 뭐예요? 무슨 원화가 강세를 띠면은 외국인이 뭐 살 것 같이. 지금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고?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인이 팔아요? 원화가 초강세를 띠는데도 외국인은 55조를 팔았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뻥을 듣지 마시란 얘기예요. 응? 상품 가격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가 감소하죠. 폭락해야지. 폭락했어요 지금? 15일자 그 시황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꼭 보셔야 됩니다. 15일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에 15일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경기가 진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다. 그럼 주말에 내가 또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 이거 시황해드리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탑에 들어가는 방송 나오는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분들이 되십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지급하는 이자율인데, 리먼 터졌을 때 무슨 미국 친구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서프라임 터지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저렇게 훼손돼 버립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휘청하다 보니까 결론은 5년 만기 외평채 발행의 이자가 699bp, 그러니까 7% 수준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서글픈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지금은 멀쩡해요. 이때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 그리고 코로나19 때 잠시 대바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저렇게 되겠냐고 난리가 나 있어야지. 전혀 시장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표가 없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미국은 왜 빠졌니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원이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왜 빠졌니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원이 잘 만들어놓은지 모르겠는데 똘똘하니까 잘 만들어놨겠지 뭐. 자, 미국이 왜 빠졌어요? 넷플릭스가 4월 20일 날 마이너스 39%가 빠집니다. 응?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이 영향으로 미국의 지수가 빠진 거지. 무슨 개뿔이나 무슨 뭐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아니 넷플릭스가 물론 그들의 영향으로 넷플릭스가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하이 유독 얘만? 그럼 얘의 문제인 거지. 또 그 기준에서 다우지수 1.5%, 나스닥 1.5%가 빠진 거예요. 넷플릭스 폭락과 함께. 4월 20일 날 나스닥이 4.5%네. 그죠? 순간 놀란 거야. 이 고쳐놔야죠, 이제. 그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4월 20일 날, 4월 21일 날로 잡아야지. 그죠? 우리 연구원이니까 그런 거 약간 실수했어. 근데 4월 20일 날 이후에 요거 보시면 어때? 감흥이 없어 무슨.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시가가 개파랗게 나와서 이따만큼. 종가가 여기였잖아. 그걸 보고 폭락이었네,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보면서 뭐 양봉 뭐 여기 뭐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 예? 우리나라는요. 독일 닥스를 위로 올려놨어야지 이 녀석이 말이야. 4월 20일 날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 연구원이 급하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퇴근 일찍 한 것 같아. 내일 그냥 괴롭혀야지 아주. 또 국내 증시는요 2.4%, 그 다음에 2% 하락입니다. 그게 첫 번째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21일 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아마존이 이번에 빠지는데 이것도 혼내줄 거야. 바보 녀석,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 이걸 얘기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뭐 저것도 얘기하는 부분이 맞긴 한데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때 왜 깨졌니라는 기준을 잡아야죠. 전자상거래 업체 또 실적에 대한 아마존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트위터 인수 보류로 인한 급락, 트위터의 문제가 아니고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10% 이상 폭락 나온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표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첫 번째 4월 20일 날 넷플릭스의 폭락 39% 40%의 폭락. 그 다음에 불거진 부분이 아마존과 테슬라가 엎치락뒤치락 실적과 이슈.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네 이러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폭락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월마트의 폭락, 어닉 쇼크, 소비재, 개인 소비가 소매 판매 업체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어서 그러니까 봐봐요. 넷플릭스,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테슬라,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아마존, 그 다음 폭락 나온 게 월마트. 그냥 기업들의 실적이 빠바방 깨지는데 이들은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대비해서 미국이 원체 강세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어닝 쇼크 부분에 대한 흐름 때문에 결론적으로 열심히 만든 건 잘 만들었는데 조금 한 80% 부족해. 99% 부족하지. 저 수치 자체를 틀리는 게 어디서 혼날라고. 그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윤정두의 기가 막힌 해석으로 잘 이겨냈다. 뭐를요? 아니 미국장 빠진 거 대비 유럽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빠진 게 없어요.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라 그랬죠. 어찌됐건 미국의 경우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응? 결국은 뭡니까? 자 일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볼까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신저가 다 깨고 막 내려가잖아요. 독일 어때요? 멀쩡하네? 일본 어때요? 멀쩡한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을 살짝 한번 이탈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저점 자체를 응? 깨도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소폭 하회.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의 등락률에 연동돼 있지 않다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투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스민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팍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